네, 목요일에 만나는 노른자 정치의 시간입니다. 민경욱 시민단체 길 대표 모셨는데요. 함께 정치권 현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약간 여권에서는 민감할 수 있는 이슈인데 지금 앞으로 좀 임시국회에서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될 일이다 보니까 이 질문부터 좀 드리겠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성공 잣대로 꼽히기도 했던 게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인데 일단 김건희 특검법 처리라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재표결도 아마 1월 임시국회에서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근데 처음으로 비대위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어요. 김경률 비대위원의 얘기를 한 것인데 아직 공식적으로 비대위 논의 안건은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비대위 내에서 논의가 돼야 될 걸로 보십니까? 김건희 특별법은 구조적으로 근원적인 제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대여 공세 측면이 강하고 네. 여당의 입장에서도 물러설 수 있는 폭이 적기 때문에 근본적인 제약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여론은 있기 때문에 일반 여론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각종 뭐 부속실 문제랄지 특별 감찰관 문제랄지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특검법을 발의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하고 이 기본 구조를 흔드는 선까지 가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도 일단 답을 하긴 했어요. 대통령실도 제2부속실 설치라든지 국민 여론을 보고 좀 추진하겠다 한 부분이 있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도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는 문제 이건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으니까 민주당과 충분히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한 위원장의 이 정도 톤의 메시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특검법을 둘러싼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제약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일반 국민 여론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라고 봐요. 그게 어떤 뭐 특검법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차원에서 제기된다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구상도 그런 선에서 유지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주변에 좀 뭐 지금 뭐 그 출마 예정자도 아니시고 뭐 정치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변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뭐 제2부속실 설치라든지 특별감찰관 임명 정도면은 좀 여론이 그래도 조금 그 여건이 좀 바뀌고 있구나라고 느낄 정도일까요? 아니면 그것만으로는 또 부족하다 뭐 이런 민심일까요? 지금 김건희 특별법에 대한 여론은 분명히 여권한테 불리한데 이거를 조금만 완화하면 예를 들어서 총선 이후에 하겠다랄지 이런 식으로 당장의 예민한 충돌 지점만 피하면 여론은 또 급격히 호전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실이나 뭐 범여권은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뭐 일단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뭐 대통령이 직접 어떤 얘기를 할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 당한 지 8일 만에 퇴원을 했는데요. 특별한 메시지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이 말이 좀 상당히 기억에 많이 남는데 상대를 죽이는 전쟁 같은 정치는 사라져야 된다는 게 퇴원하면서 남긴 메시지였어요. 이재명 대표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극단적인 대치 구도의 기본은 대통령 선거를 치른 다음에 사법 리스크가 있는 야당의 어떤 대표가 어떤 사법 리스크를 사법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치로 끌고 들어온 거거든요. 이른바 방탄이거든요. 따라서 거기에서 모든 정치적 갈등이 유발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그 양극단의 이제 대결 정치가 끝나지 않은 것 자체가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표가 남아서 계속 어찌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 좀 되게 그 극단으로 가 있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뭐 대선 불복 느낌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산에 대해서 감사 메시지도 남겼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누가 봐도 일단 헬기 이송 이후로 지역 의료계에서도 약간의 반발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부산 민심을 달래려고 초기 조치를 잘해준 부산대 병원이라든지
뭐 소방이라든지 이런 데 감사를 표한 것 같아요. 예. 예. 부산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아주 뼈아픈 상황 같습니다. 네. 엑스포가 있어서 이 범여권한테 여론 지형이 불리했는데 전원, 그러니까 예. 부산대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옮기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는 조짐이 있는 거죠.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한동훈 위원장이 부상을 하면서 중도층을 흡수하는 조짐이 있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뭐 이낙연 와의 갈등이랄지 그래서 내부를 수습하지 못하면서 정체된 측면이 있는데 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최근의 상황은 매우 뼈아픈 상황으로 보입니다. 뭐 정당 지지율에서도 약간의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마침 그 이재명 대표가 퇴원을 한 날 부산을 향한 메시지를 내긴 했습니다만 그 시간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부산을 방문 중이었거든요. 예. 지금 1박 2일로 지역에서 뭐 잠까지 자면서 일정하는 건 처음이고 또 오늘 오전에는 처음으로 현장 비대위까지 연다고 예. 하고요. 어제 보니까 이제 물론 뭐 당원들도 많을 것이고 지역구 의원들 비롯해서 뭐 그런 사람들이 많겠지만 현장 취재한 기자 얘기 들어봐도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재명 대표는 이제 워낙 큰 실수를 저지른 거죠. 부산대에서 서울대로 온 거는 상당히 큰 실수인데 네. 뒤늦게 부산대에게 어떤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거로 보이지는 않고, 반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박 2일 부산에서 1박 2일을 한다는 것 같이 굉장히 기민한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정무적 판단과 행동력이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양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조적인 변동은 지금 여론 지형은 세 층으로, 민주당을 둘러싼 여론 지형은 세 층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 네. 민주당 강경 지지층,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좀 온건한 지지층, 그다음 중도층인데 중도층이 빠르게 한동훈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자칫 잘못하다가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이재명의 다소 비판적인 사람들도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구조적으로 약간 구조적인 변동 시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이 좀 긴장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 당에서는 부산 일정이 예고됐던 것은 아니고 갑자기 생기긴 했는데 뭐 이걸 의도하고 염두에 두고 잡은 건 아니다라고 말은 했었거든요. 어쨌든 시기적으로는 좀 공교롭게도 이게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전국을 예. 돌고 있는데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론에 아주 민감한 정치인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메시지가 현장 상황에 특화된다거나 네. 전국 상황을 기민하게 포착을 하면서 전국 순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심자답지 않게 상당히 정무적 판단을 기민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는 사실 화제됐던 거는 그 1992 적힌 티셔츠가 예. 그걸 이제 코트를 벗으니까 안에 이제 티셔츠가 등장을 했는데 좀 예. 캐주얼한 복장에 그게 그 롯데자이언츠랑 인연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예. 우승한 해를 1992라고 해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지역을 갈 때마다 어떤 지역의 어떤 이제 히스토리를 알 수 있는 뭐 그런 말을 한다든지 어제는 옷까지 입어가지고 이런 거 당연히 좀 의도를 하는 거겠죠? 예, 정무적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론에 매우 기민하게 움직이고 1992가 롯데자이언트가 맨 마지막 해 우승한 거라면 그건 상당히 대중 여론에 민감한 그런 거로 보입니다. 예. 아주 좋네요.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숫자만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약간 뭐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이틀째 부산에 있고요. 뭐 공천관리위원들도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비대위 공개됐던 것만 봐도 뭔가 비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았고 조금 이제 비밀스럽게 인선이 됐던 것 같아서 공관위도 뭐 그런 식으로 인선이 이루어지겠죠. 예전에 한번 영입을 당해보신 입장으로 봤을 때 되게 비밀스럽게 연락을 하시는 것 같던데요. 보안을 굉장히 중시하는 유형이고, 그러니까 어떤 이거의 가장 기본이 되는 키워드는 세대 교체 같아요. 세력 교체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보수당하고는 좀 다른 체질, 다른 분위기의 사람들을 많이 영입하는, 많이 인선하는 그런 패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도 새 인물이고,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이제 워낙 좀 많이 오래 이어져 오다 보니까 일단은 신선감은 조금 상대적으로는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그
결과 나온 것을 하나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양당 대표로서 두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제 YTN 의뢰로 엠브레인 퍼블릭이라는 여론조사 업체가 조사를 한 건데요.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46%였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40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부정평가가 49로 상당히 높습니다. 예.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새 인물에 대한 관심 정도인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국면에서 중도층이 많은데 중도층이 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나는 제3지대가 당연히 중도층을 흡수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약한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부정 지지층이 한 60% 되는데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25에서 40%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면서도 중도적인 성향이 한 20% 됐던 거죠. 근데 이쪽을 이재명 대표가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중도층은 그야말로 중도층 무당파층이 있는데 여기를 빠르게 한동훈 장관이 흡수하고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도층 중에서 친 이재명 세력이 좀 빠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3지대에서 그 중도층을 흡수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중도 성향의 사람들을 흡수하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보입니다. 중도층 같은 경우는 정치에 그렇게 고관여층이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시시콜콜 정치 이슈에 관심 있는 이런 층들은 좀 아니라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중도층도 몇 가지 조류가 있는데 그런 의미의 중도층이 있는데 제가 전화를 돌려봤어요 친구들한테. 네. 근데 그런 의미의 중도층은 한동훈 장관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중도층의 특징은 범야권, 야성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정 지지층이 한 60% 됐는데 민주당이 포괄하고 있는 게 한 40% 되거든요. 이 20% 정도가 범야 성향의 민주당 성향의 중도층입니다. 아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부정 여론이 여기로 60%. 오면서 조금 더 견고하게 뭉쳐 있는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이쪽을 지금 민주당이 흡수하지 못하거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쌓아가고 있는 거.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안 좋은 거죠. 지금 중도층 입장에서는 사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어떤 실망감 때문에 아직도 특정 당을 지지하지 않고 중간에 머물러 있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아까 그 질문을 이제 중도층에 대한 어떤 분석을 왜 여쭤봤냐면 사실 보수층 일각에서도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예를 들자면 김건희 특검을 도이치 특검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 일반 중도층 시민들이 봤을 때는 뭔가 대통령에 있어서 수평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역시 종속적인 관계구나 이런 인식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맞는 분석인 건지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였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무조건 뭐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지만 중도를 끌어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층이 일반 중도가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에 가까운 중도층이 있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특별법에 대한 여론이 아주 민감한데 김건희 특별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건 분명해요. 그런데 일부 언론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총선 이후에만 하자라고 하면 그 여론이 뒤집힙니다. 그 정도로 좀 부드러운 반대층인 거지 아주 강한 반대층인 거는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뭐 한동훈 위원장이 무조건 각 세울 필요는 없는 거겠네요. 중도층도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는 것이니까요. 저희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직무 평가에 대해서까지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민주당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일단 어제는 퇴원을 해서 곧바로 자택으로 돌아갔어요. 당무 복귀를 당분간은 하지 않는다. 복귀 시점 미정이라고 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정성호 의원과 문자를 나눈 것이 좀 논란입니다. 사실 이건 퇴원도 하기 전이었고 병상에서 이미 뭐 당무와 관련된 논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건데 거기다 또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어떤 성희롱 논란에 대해서 징계 수위를 상의를 한 건데요. 사실 정성호 의원은 이걸 논의할 만한 당직에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당화 증거 아니냐 이런 반발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이거를 사당화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는 조금 과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일반화입니까? 정성호 의원 정도 되면 좌장급이니까 그게 의견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제 병원에 지금 입원하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역시 사당화의 증거도 될 수 있는데 조금 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이너서클의 한 사람으로서 긴밀하게 의논하는 관계일 텐데 이걸 가지고 사당화로까지 비약하는 거는 그렇게 뭐 이게 유용한 쟁점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대표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뭔가 조금 더 세게 얘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좀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시죠. 예. 그래도 이런 논의 같은 것들은 사실 윤리감찰단이라는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정성호 의원이 뭔가 공천 컷오프 대상 이런 의견까지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공천 문제 이런 거를 좀 측근에게 아무리 그래도 조언 구하고 그대로 실행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공식 개통만 가지고 의사결정하지는 않잖아요. 예. 이리저리 묻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성호 의원의 어떤 그런 거를 그렇게 볼 수도 사실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렇게 개통을 무시하고 일상적으로 그런 논의를 했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겠죠. 예. 그렇게 뭐 네, 알겠습니다. 어제 원칙과 상식 의원들 3명이 일단 탈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면서 이 분들에 대한 메시지는 특별히 내지 않았거든요. 예. 이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이세요? 더 이상은 뭐 붙잡을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멘트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런 거죠. 이제 할 만큼 서로 이제 진을 뺄 만큼 다 뺐으니까 이제 상황을 추인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어떤 멘트를 날리기에도 이제 상호 너무나 확인이 됐기 때문에 멘트를 날릴 필요조차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낙연 전 대표도 오늘 탈당을 한다고 하는데 이미 뭐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뭐 만나려는 시도는 했던 것 같은데 잘 안 된 느낌이에요. 어제 원칙과 상식 현역 의원 3명 탈당에 이어서 이낙연 전 대표라는 좀 상징적인 민주당의 전 대표를 지낸 사람이 탈당할 경우에 그래도 동력이 좀 모일 수 있다는 관측들이 뭐 여야 할 것 없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 이번 총선에서 좀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번 사태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조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낙연 전 당대표가 이렇게 분당을 할 정도면 조금 더 의미 있게 분당을 해야 되는 건데 이낙연 당대표가 분당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만 세가 있었으면 진작 분당을 하고 상호 명백한 자기 입장을 천명하고 갈 길을 갔겠죠. 근데 이재명이나 원칙과 상식이 워낙 세가 안 붙으니까 정말 쥐어짜고 해서 마지막에 멘트를 날릴 필요도 없는 상황까지 연출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당대표로서는 이거를 입장을 명백히 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근원적인 질문은 김대중 노무현의 전통을 계승하는 정당이 누구인가를 확인해 줘야 돼요. 설사 몇 명 안 되더라도 그 적통을 갖고 있다면 향후 재기의 가능성이 있는 거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고만고만한 정당이 정치 세력이 분당됐다면 적통을 쥐고 있지 않은 거니 역사적 정통성을 쥐고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제3지대 전체가 힘이 지금 별로 안 받는 양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당이 돼서 의미 있는 정치 지형의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이재명 당대표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형태로 선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아까 대통령 부정 지지층이 60%잖아요. 근데 민주당 지지율은 35%에서 40% 정도니까 무려 20%나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적어도 그 완층 지대의 한 20% 30%를 끌어당겨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잘. 그래서 제가 전에 분석을 했던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타나기 전에 그 범여권은 35% 정도 지지세이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붙을 거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25% 플러스 3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붙을 거니까 범여권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기 전이라도.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는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자기의 고정 지지층 플러스 알파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형국이고 이것을 이낙연 대표나 원칙과 상식이 갉아먹고 있는 형국이라고 저는 봅니다. 의미 있는 새로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민주당의 사이즈를 줄이는 차원으로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신당 제3지대의 어떤 바람이 분다고 해도 민주당 입장에서의 어떤 중도층이랄까 뭐 그런 부분을 가져가는 거니까 국민의힘이나 여권 입장에서는 뭐 크게 신경 쓸 만한 부분은 아닌 걸까요? 제3지대가 좀 세력을 확장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범야 성향의 중도층이나 완충지대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여권으로서는 불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신당 구상을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할 것 같아서 근데 요즘의 행보들을 보면 지금 뭔가 제3지대 하겠다는 분들이랑 다 같이 좀 연대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게 뭔가 선거 연합체가 생겼을 경우에는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 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뭔가 정치 이념과 이제 지향점이 같은 사람들끼리 정당을 하는 거지 진보고 보수였던 사람들끼리 어떻게 선거만 위해서 같이 하겠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최대 딜레마죠. 그러니까 제3지대가 여러 갈래의 제3지대가 있는데 모두가 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낙연 씨와 그다음에 이준석이 같은 정당 또는 연대기구를 꾸린다는 생각을 안 해보지 않았나요? 안 했죠. 안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낙연 당대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얘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김대중 노무현의 정통성을 잇는 정치 세력이 누구인가를 얘기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정치 이념의 문제잖아요. 네. 근데 정치적 세가 불리하니까 자꾸 이합 집산을 하면서 이준석도 끌어들이고 누구도 끌어들이면서 그 어떤 사상적 정통성의 문제가 흐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 보면 어떤 선거를 돌파하기 위한 전술적인 연합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죠. 지금이라도 저는 제3지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명백히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이합 집산을 하겠다라면 그 제3지대를 우리가 지지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그렇게 모두가 모여서 한 당을 하려면은 당의 가장 중요한 게 정강 정책이라는 거 만들잖아요. 뭐 예전에 어떤 당은 보면 보수를 넣냐 빼냐, 뭐 진보를 넣냐 빼냐부터 해서 이제 절충이 전혀 안 되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적통인가, 민주당의 적통이 누가인가, 적통 경쟁. 이준석 대표의 경우는 청년이 무엇인가. 뭐 이런 자기들만의 색깔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분명히 해줘야 돼. 그리고 그게 정강 정책으로 나타나는 거겠죠. 근데 정강 정책이 중심에 서는 게 아니라 이합 집산이 중심에 서니까 참 갑갑한 형태로 가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민경호 대표님과 또 하나 더 얘기를 해볼 만한 주제를 좀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북한 얘기인데요. 지금 연초부터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북한의 속내가 뭘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특히 뭐 김정은 같은 경우는 어제 대한민국을 주적으로까지 규정을 해서요.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좀 이렇게 나오고 있는 배경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북한은 현 정세가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보는 거로 봅니다. 네. 특히 이제 몇 가지 계기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세가 러시아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 중동에서 약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 세 번째는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것 때문에 북한이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2024년에 뭔가 체제적 변동을 가져오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것의 서막으로 그것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총선 전에 한번 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올 중하반기에 더 고조시켜서 그거를 지렛대로 해서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려고 시도할 건데 그 변화의 축은 트럼프가 되는 거에 맞춰서 차기 미국의 신정부랑 핵 군축회담을 하겠다 이거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이번에 대선에 당선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남북 관계는 그러니까 북미 관계를 풀면 북한은 북미 관계가 중심이니까 북미 관계를 풀면 연달아서 남북 관계도 푸는 게 전통적인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인적 교류 같은 것이 워낙 북한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는 풀지 않겠다. 또는 적대 관계로 두겠다 이런 뜻 같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는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상당히 포괄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총선 앞두고 뭐 도발 수위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고 도발 횟수도 좀 잦아지고 이럴 수가 있겠네요. 조금 더 큰 거. 그러니까 이를테면 큰 것이요. 네. 연평도에 지금 포격 사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 공해상에 포격을 하는 걸 NLL 뭐 이렇게 포격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것을 넘어서 이제 북한은 이제 남한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가 거의 없거든요.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도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따라서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는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해야만 북한이 원하는 정치 협상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예. 그것을 지렛대로 해서 그러니까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연평도 같은 거. 연평도 같은 것들 뭐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우리 국방부에서도 철저한 대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호 대표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